부동산학 개론 강량구입니다. 자, 우리 수요 공급 1교시 진행했었죠. 자, 수요 공급에서 첫 번째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 했습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시험용으로 딱 바꾸었을 때 요구 수익률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기회비용과 요구 수익률은 같다라는 것을 지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요 파트로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시험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욕구 더하기 구매력.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통해서 각각의 용어 정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좀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 영국 속담인데요. 앵무새도 수요 공급이라는 말만 할 수 있다면 경제학자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요 공급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고 바탕이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는 결론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좌우된다는 뜻일 겁니다. 자, 이유? 자, 이렇게 썼네요.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공급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는 꼭 수반되는 게 돈이죠. 우리는 그 돈이라는 것이 바로 가격인 거죠. 어떤 물건을 살 때 100원을 줬다? 그 100원을 뭐라 그럽니까? 그 제품의 가격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가 늘 출제되는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이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인지를 찾아서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한 아파트 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저게 1000만 원짜리인지 1억짜리인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아파트 가격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비교는 할 수 있겠죠. 일단 분위기상, 둘 다 앞쪽에 있나요? 가령 이제, 이 아파트 값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저 아파트의 시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얼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하겠죠. 조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조건을 따져서 어느 게 더 비쌀 거야 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것을 한번 경제학자에게 물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경제학자들에게 가격을 물어본다면, 자, 대표적인 학자가 자, 이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학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마르크스입니다. 자, 마르크스에게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아파트를 제시하면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든 경제 이론을 노동을 가지고 다 설명했던 거죠. 마르크스가 썼던 자본론이라는 책은 그의 나라에서 출간이 안 되고 미국에서 먼저 출간되죠. 자, 마르크스는 모든 경제의 원동력을 노동으로 보고 이 노동을 가지고 모든 경제를 설명해요. 정말 똑똑했던 분인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닐 때 제일 처음 자본론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 선배들하고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마르크스는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한계 효용학파들, 잠시 그림 한번 보세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한계 효용학파들입니다. 이들에게 아파트 값이 얼마입니까? 물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효용.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생수 한 병과 금 한 돈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십시오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할 이유도 없이 금을 선택하겠죠. 자,
똑같은 질문을요. 우리가 지금 사막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생수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10발짝 정도 가니까 또 뭘 선택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가 그럽니까? 아니, 물을 먹어야죠. 자, 5발자국 앞으로 또 갔더니 또 뭘 먹을 거냐고 선택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계,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 자, 개념을 잘 봐요. 효용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라는 단어는 뭐냐? 추가. 방금 예를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 한 병을 첫 번째 먹었을 때 아주 갈증이 나는 상태에서 생수 한 병을 첫 번째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하고 한 병을 또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어떨까요? 분명 두 번째 먹는 생수의 만족감은 첫 번째 생수보다는 분명 떨어지겠죠. 세 번째 먹으면 더 떨어지고 더 언젠가는 못 먹을 정도까지 가겠죠. 자, 그렇다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것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갈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한계 효용 학파들에게 물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인데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분입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마샬. 마샬이라는 경제학자는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는데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이렇게는 탁 못 들어봐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냉철한 이성,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여기서부터 많이 따온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던 마샬은 마샬에게 아파트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만일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를 한다면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그 반대가 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샬의 주장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학에 기여를 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수요 및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재화를 좋아한다고 전제합시다. 구체화시켜 볼까요? 여러분들은 소주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국가 경제가 성장해요. 자, 소주를 좋아하십니까? 물론 이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다 이제 배제하고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소주를 먹을 때 어떤 안주를 좋아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득 수준이 많아졌대요. 그러면 계속해서 소주를 드시겠습니까? 양주를 드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소주야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아니야, 양주야라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소득이 변하니까 수요가 변하네요. 그죠? 어떤 재화는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재화는 감소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에서는 말입니다. 전제를 많이 해요. 법칙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등제와 열등제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놓고 어떤 게 우등제다 열등제라고 현실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상, 그래서 경제학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등제, 돼지고기는 열등제.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를 하면 그 재화를 우등제다, 정상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는 오히려 감소하더라. 그걸 열등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우등제도 있고 열등제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경기가 안 좋을수록 라면의 매출액이 증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라면은 물론 기호식품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라면은 우등제와 열등제 기준으로 본다면 열등제죠. 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자,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내 수준에 돈이 없을 때는 라면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지만 내가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파스타를 먹으면서 그렇죠? 데이트를 하고 그렇다면 소득이 변하게 되면 또는 인구수가 변하게 되면 금리가 변하게 되면 다양한 조건이지만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뭔가 변하고 있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며 그 변화시키는 요인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우리가 앞서 이미 정리했던 거죠. 예, 우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변했대요. 자,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한번 따져보세요. 제품의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품의 가격은 종전과 똑같아요. 종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득 수준이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량 어때요? 늘리겠죠. 그 소비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 지역에 인구수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가격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했으니까 수요는 증가하겠죠. 자, 이처럼 말입니다. T0라 원래 있던 수요 곡선 이렇게 불러요. 그냥 T0. T0라고 하는 수요 곡선이 T1으로 이동했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왜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일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동일한 가격 P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D0 수요 곡선에서는 Q0까지 소비를 했었는데 노란색 수요 곡선은 더 많이. 그러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생겼네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구나. 늘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다 보니까 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T0가 T1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인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상향 이렇게 불러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는 선에서 끝낼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말입니다. 앞서 공급곡선 기억납니까? 자, 앞서 공급곡선은 이렇게 이걸 뭐라 했습니까? 우상향 그랬죠. 근데 수요가 증가할 때도 우상향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단어, 요 뒤에 있는 요 상향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으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 거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구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했다는 뜻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구나. 한번 좌측으로 가볼까요? 좌측으로?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자, 왜 감소인지 한번 보세요. 가격이 동일할 때 소비량을 보세요. 그렇다면 수요 곡선이든 그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곡선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증가한다.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감소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근데 표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T0가 T1으로 오른쪽이죠. 우측으로 올라가죠.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T0가 T2로 가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좌측으로 갔죠. 근데 좌측으로 가니까 좌측으로 내려가죠. 좌하향입니다. 상향, 하향 이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 감소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공이 똑같아요.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다른 거는 다 무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모두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증가했다는 뜻이구나. 곡선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감소했다는 뜻이구나.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뭐가 물어보느냐?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자, 보세요. 여기다 공급 곡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공급 곡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공급 곡선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걸 공급 곡선이라고 그럴게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균형점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균형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종전보다 상승하고 양은 종전보다 증가하고 있죠. 자, 이게 또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엔 또 뭘 물어보느냐? 왜 T0가 T1으로 이동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했다. 금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금리가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이 제품을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좋아해야죠. 선호도가 좋아졌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막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옵니다. 복잡해지면 안 돼요. 자, 그림이 복잡하죠. 자, 그림을 봐주세요. 자, 수요곡선 우리가 앞서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런데 모든 게 일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죠?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럼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종전보다 더 많아지게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수요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죠.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죠. 예,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죠. 따라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감소한다. 아, 이런 뜻이구나. 자,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제 원인들은 많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원인, 왼쪽으로 가는 원인, 근데 나머지는 다 상식적이고요.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가 뭐냐? 지금 보시는 대체제와 보완제. 그중에 대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대체제.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콜라와 사이다 중에서 뭘 좋아하십니까? 콜라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방금 콜라라고 하신 분은 대체제 아닙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콜라와 사이다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사이다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대체제가 아니에요. 자, 대체제가 무슨 말입니까? 대체제. 아, 콜라 없으면 나 사이다 먹어도 그만. 사이다 없으면 나 콜라 먹어도 그만. 이게 대체제죠.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질문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콜라를 좋아합니까? 사이다를 좋아합니까? 나는 무엇을 먹든 상관없다. 이럴 때 대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화가 대체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무엇을 먹든 만족감이 똑같아야 돼요. 효용이 유사해야 됩니다. 용도도 같아야 되고요. 효용도 같아야 되고 가격도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대체 3조건입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건 이제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전제하에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제하에서 이 둘이 대체제라고 한다면 콜라 값이 올랐대요. 그럼 콜라 먹는다 안 먹는다? 콜라 먹을 이유가 없죠. 나는 콜라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콜라 값이 올랐으니까 콜라 소비는 줄이고 사이다 소비를 늘리겠죠. 그럼 사이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다를 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사이다 가격은 상승. 자, 이게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늘 시험 문제고 단골 메뉴인데 이렇게 하나씩 접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을 잘 보세요. 가격이
상승했더니 수요가 증가했네요. 그죠? 가격이 상승했더니 가격이 상승했네요. 오, 비례네요.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비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무엇이 비례한다는 겁니까? 가격과 수요가 비례. 가격과 가격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걸 암기하겠다고 덤비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까지 두시고요. 자, 지금은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체제는 콜라와 사이다 같은 경우가 대체제다. 그런데 대체제 중에서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다른 대체제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그 재화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더라. 따라서 대체제 가격하고 당의 재화의 수요나 가격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은 자주 노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아파트다. 아파트의 대체제인 단독주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딱 그 순간 대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비례구나.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단독의 가격도 상승 이렇게 바로 접근할 거라고요. 따라서 자 마무리 대체제는 뭐라고요?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요가 비례하고 가격과 가격이 비례한다. 자, 그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체제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 대체제의 3조건을 얘기했죠.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콜라를 소비하는 경우나 사이다를 소비하는 경우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만족감의 차이가 없는 재화를 말한다. 자, 이런 전제 속에 콜라 사이다로 계속 가볼게요. 자,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라고 전제한다면 콜라 가격이 상승했대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콜라를 안 먹겠죠. 그 수요 법칙에 따라서 콜라 수요는 감소.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사이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이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사이다 가격도 상승한다. 자, 이제 우리 문제로 되돌아올게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고 나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항상 시험 문제는 이 스타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딱 이 스타일 출제됩니다. 아파트와 연립은 대체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이론 정리는 끝났으니까 자, 시험용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대체제다. 그럼 딱 대체제가 보이면 우리는 빨리 뭘 생각한다? 비례. 반드시요. 반드시 한 재화의 가격이 나와 있어야 돼요. 가격이 나와 있을 때만 비례입니다. 자, 대체제는 비례한다.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요가. 가격과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가격과 수요가 비례한다고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증가. 자, 따라서 3번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른 재화의 수요 증가하고 가격 상승하고 비례하더라. 결론 이렇게 답을 찾아갈 거라고요. 아니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따지고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대체제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체로 공급은 딱 생산비예요, 생산비. 그래서 그건 지금 전혀 손 안 대도 괜찮아요. 나중에 한 번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 다시 보시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 근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증가했다는 뜻이고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감소했다는 것인데 왜?
그럼 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까? 왜 왼쪽으로 이동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면 왜 오른쪽으로 갑니까? 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세금이 인하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들은 거의 상식적인 수준이라서 중개사 시험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 누구도 안 틀립니다. 그럼 결론은 왜 틀리느냐? 제일 중요한 게 대체제라고요. 대체제. 그래서 대체제는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습니까? 대체제는 비례다.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2번과 3번처럼요. 3번처럼 나오는 거죠. 둘은 대체제다라고 제시를 해놓고 가격이 상승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 스타일 하나를 오늘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보통 이거 이해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보통 강의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결론 답 찾아야 돼요. 자, 보완제도 한번 구경합시다. 대체제 보완제는 출제 빈도가 대체제가 9, 보완제가 1.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보완제는 현실적으로 찾기가 무진장 어렵다 보니까 출제자들도 보완제는 잘 출제를 안 하는 편입니다. 자, 보완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관계예요. 커피와 설탕의 관계.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설탕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블랙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블랙 커피를 좋아하신다고요? 에이, 그럼 보완제 아니죠. 보완제라는 것은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것보다 첨가를 시켰을 때 함께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 이런 게 보완제예요. 그렇다면 나는 블랙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거는 보완제가 아니죠. 설탕 커피를. 실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호하든 철저하게 보완제처럼 인식해야죠. 자, 그럼 따져봅시다. 커피값이 올랐대요. 커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겠죠. 왜 안 먹죠? 이게 수요 법칙이니까. 자, 나는 커피값이 올라가더라도 커피를 먹을래. 왜요?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건 선호도 때문이지 가격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경제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커피값이 올랐다. 그럼 커피 안 먹는다. 그럼 커피를 안 먹게 되면 설탕 수요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럼 설탕 가격은요? 가격은 당연히 하락해야죠. 자, 결과를 잘 보세요. 커피 가격이 상승했더니 설탕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 아, 보완제는 그렇죠. 반비례. 무엇이 반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요가 가격과 가격이 반비례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이 둘은 대체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두 제어가 보완제라고 전제합시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토지가, 택지가 많아야 되겠죠. 그 둘은 보완제.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럼 주택을 사겠다는 수요가 감소했으니 택지 필요 없죠. 택지의 수요도 감소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택지 수요 감소하고 그렇게 되니까 택지 가격도 하락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잘 보세요. 다른 필요 없고요. 보완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비례. 따라서 보완제가 딱 뜨면 반비례. 가격이 상승했으면 그 뒤에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이렇게. 이게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가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험이 항상 그 문제죠. 자, 탄력성이라는 파트가 나왔죠. 자, 탄력성이라는 파트는 자, 기본 개념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얼마나 보이느냐? 이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탄력성 기본 개념만 딱 기억하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갑순이와 갑돌이가 있답니다. 자, 갑순이는 자신이 갑돌이를 사랑하는 감정의 표현으로 꽃을 선물했대요. 그랬더니 갑돌이의 반응이 이렇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갑순이가 이번에 로또에 당첨되어서 돈을 많이 줬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이렇대요. 아,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크게 놓으면 탄력적이고 반응이 적게 놓으면 비탄력적이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요. 반응이 크게 놓고 반응이 작게 놓는다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죠. 자극을 준 것에 비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요. 자극을 10% 줬는데 반응을 5%밖에 안 보이더라. 이거는 비탄력. 자극을 10% 줬는데 반응이 15%가 나왔다. 자극을 준 것보다 반응이 더 크죠. 이럴 때는 뭘 한다고? 이럴 때를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수요 공급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도 기본 한 문제는 필수고요. 두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까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탄력성 오늘은 딱 개념만요.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보여주는 반응, 그 반응이 크다 작다. 자극을 한 대비, 자극 대비 반응이 크면 탄력적이고 자극 대비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탄력성 개념 아시겠죠? 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눈앞에 파리가 날라옵니다. 파리가 날라옵니다. 반응 보이세요? 자, 다시 여러분 눈앞에 벌이 날라옵니다. 반응하세요. 구분하시겠죠? 파리가 날라올 때보다 벌이 날라올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보다 더 그죠? 컸었죠. 또는 즉각적이었죠. 이럴 때를 탄력적. 그렇다면 방금 이 경우라면, 이 사례라면 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탄력적 반응을 보인 거고요. 파리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자, 우리 고도리 칩시다. 점당 10원 분위기 좋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는 거죠. 누가 실수했다 웃고 넘어가죠. 자, 이제 우리 갑니다. 점당 만원 칩니다. 점당 만원. 자, 분위기 다르죠. 누가 실수했습니다. 끝장나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오늘은 그것만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보다 반응이 크더라. 탄력적이다. 자극보다 반응이 작더라. 비탄력적이다. 자, 오늘 우리가 수요 공급의 2교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수요 공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